직장 내 나쁜 상사와 동료, 이직 전까지 살아남는 7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나쁜 인연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피로감, 억울함, 죄책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입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총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쁜 인연의 핵심 특징 5가지, 실전 손절 방법 7가지, 나쁜 인연과 중간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 손절 후 찾아오는 후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직장과 가족 관계에서의 특수한 상황까지 모두 다룹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온 날 저녁, 이유 모를 피로감과 함께 오늘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특정 사람의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할 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대일수록 직장, 가족, 오랜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손을 떼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유독한 관계, 영어로는 타크식 릴레이션십 또는 감정적으로 탈진시키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장,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할 나쁜 인연 특징 5가지. 먼저 오늘의 핵심인 나쁜 인연의 5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성과나 정성을 항상 깎아내리는 사람. 둘째,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셋째, 은근히 무시하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넷째, 감정적 경계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는 사람. 다섯째, 고마움을 모르고 주고받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이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내 성과나 정성을 항상 깎아내리는 사람. 한 줄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신 즉각적으로 그 가치를 끌어내립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와 같은 말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닙니다. 대안도 없고 격려도 없습니다. 오직 비판과 때로는 너도 나처럼 포기하는 게 편해라는 식의 동화 압력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흔하게 겪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면 다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부모님이 도와줬겠지. 그 순간 며칠 동안 설레었던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경험.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 행동은 우리가 가진 유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체계적으로 훼손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점차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 관계가 더욱 교묘한 이유는 이들이 반드시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받아 그것이 습관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 동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거나 주저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한 줄 요약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항상 그 사람의 불행이고 그 불행의 원인은 항상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묘한 패턴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갈등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항상, 언제나라는 말로 과도하게 일반화합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제안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도 결국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연민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남습니다.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금전적 어려움, 인간관계, 실패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상사가 나를 내치려고 했다, 친구가 배신을 했다는 결론만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 같은 이야기가 수십 번 반복되고 어떤 조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이런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부양을 요구하는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공감과 위안을 제공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안에 죄책감과 무력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건가라는 잘못된 책임감도 생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해자 심리라고 부르며 이런 관계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여러분 자신이 우울과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내가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탈진한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특징, 은근히 무시하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한 줄 요약입니다. 대놓고 상처를 주지 않지만 만나고 나면 어딘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 사람. 이 유형은 앞의 두 유형보다 훨씬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비난은 없습니다. 대신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뭐 내가 뭘 알겠어, 이 사람은 좀 예민한 편이라서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겉으로 보면 농담 같기도 하고 그냥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감정과 판단이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던 거 아닌가요? 또는 우리 현실을 좀 알아야죠. 직접적인 거부는 아니지만 무언가 짓눌리는 느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지는 경험.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새로운 의견 자체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인식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강도가 약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거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검열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그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감정적 경계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는 사람. 한 줄 요약입니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감정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월급이 얼마야? 주말에 뭐해? 무조건 나랑 만나야 해와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선을 긋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하면 다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믿지 않아? 같은 말로 감정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거절 자체가 관계에 대한 배신처럼 포장됩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말은 좀 쉬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너는 항상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 정도 만남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 거절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방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경계선은 정신 건강의 핵심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막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이것이 자율성의 기초입니다. 이 경계가 지속적으로 침범되면 자율성 상실감,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생겨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이 반복적으로 침범되는 관계는 감정적 탈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우울과 불안 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고마움을 모르고 주고받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한 줄 요약입니다. 내가 해줄 때는 당연히 받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라지는 사람. 이 유형은 여러분의 도움과 호의와 시간을 권리처럼 여깁니다. 감사 표현은 거의 없고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잘못되면 여러분 탓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일관되게 연락이 끊깁니다. 실제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렵게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그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다른 사람도 다 해준 거잖아라는 식이었다면 그 순간의 허탈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심리학의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비용이 한쪽으로만 계속 발생하면 결국 박탈감과 분노가 축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 증상과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상호성이 무너진 관계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도움을 줄 때는 연락이 오고 내가 어려울 때는 연락이 끊기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의 균형을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나쁜 인연 손절 실전 팁 7가지. 지금까지 나쁜 인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30대, 40대, 50대의 경우 사회적 지위, 오랜 인연,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갑작스러운 단절이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유독한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적 준비와 전략적 접근 없이는 정리를 시도한 지 6개월 안에 다시 관계로 돌아가거나 후회를 경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3주 거리두기 테스트로 먼저 확인하기.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기 전에 먼저 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3주 동안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해오더라도 24시간 이상 응답을 늦추거나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처럼 짧게만 답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난 후에도 상대가 연락이 끊긴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 쪽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3주 동안 그 사람이 없는 일상이 어떤지, 더 편한지, 더 불안한지를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팁, 거절 스크립트를 미리 3가지 준비해두기.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제대로 된 말을 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상태일 때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두 번째, 그 요청은 제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미안하지만 거절할게요. 세 번째, 이 주제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워서요. 다른 이야기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들의 장점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 압박을 해와도 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된 말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처를 주거나 받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준비된 스크립트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팁, 점점 시키는 3단계 거리두기. 갑작스러운 단절은 여러 면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관계일수록 갑작스러운 단절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감정적 충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1단계는 1주에서 2주 사이입니다. 연락 빈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화 주제를 날씨나 업무처럼 가벼운 것으로만 제한합니다. 2단계는 2주에서 3주 사이입니다. 만남 제한은 이번엔 일정이 안 되네요로 거절하고 전화는 가능하면 짧게 마무리합니다. 3단계는 4주 이후입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멸되도록 합니다. 상대가 왜 사라졌냐고 묻는다면 요즘 개인 사정이 많아져서 모든 관계를 정리 중입니다라고 모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방법은 감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계를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팁, 공유 공간을 미리 차단하기. 관계를 정리할 때 잊기 쉬운 부분이 바로 디지털 공간입니다. SNS에서 상대방의 게시물이 계속 보이거나 공동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면 거리두기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SNS에서는 상대방을 바로 차단하기보다 먼저 팔로우를 해제하거나 게시물 제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차단 사실을 알아 반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 모임의 경우 3일 전쯤에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먼저 알리고 불참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직장 내 상황이라면 업무 관련 외의 대화는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진행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세요. 다섯 번째 팁, 손절 후 감정 처리를 위한 사흘 리추얼. 관계를 정리한 직후에는 죄책감, 허전함,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뇌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한 사흘간의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왜 이 관계를 정리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보호와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둘째 날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취미 모임과 약속을 잡으세요. 정서적 공백을 건강한 관계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날에는 그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내가 얻게 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팁, 상대의 반격에 대비한 증거 보존. 특히 금전 문제나 직장 관계처럼 민감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존해 두세요.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면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증거는 상대방의 문제 행동만 포함시키고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팁, 손절 후 재연결 방지를 위한 백업 플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적 호소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 관계를 정리했는지를 적어둔 기록을 다시 읽으세요. 뇌는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된 사실이 그 왜곡을 막아줍니다. 둘째, 재연결 유혹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리운 것인가? 관계를 정리한 직후의 허전함과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해주세요. 3장, 나쁜 인연과 중간 인연을 명확히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지금까지는 나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쁜 인연은 오히려 정리가 빠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애매한 관계, 즉 중간 인연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특별히 좋지도 않고 버리기는 아까운데 계속 만나면 왠지 피곤한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상적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간 인연을 나쁜 인연처럼 대하면 불필요한 죄책감이 생기고 반대로 나쁜 인연을 중간 인연으로 착각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5가지 기준으로 구분해드리겠습니다. 기준 1, 부정적 감정의 강도와 지속성. 나쁜 인연은 만난 후 즉각적으로 강한 부정적 감정이 찾아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분노가 오르거나 죄책감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3일 이상 지속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반추가 계속됩니다. 반면 중간 인연은 만난 후 가볍게 오늘 좀 피곤했다는 느낌은 들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다음 날이면 잊혀집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후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 2, 경계를 거부하는가? 단순히 무시하는가? 나쁜 인연은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감정적 협박을 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경계 자체를 죄악으로 만들려 합니다. 중간 인연은 아, 그렇구나, 미안이라고 일단 수용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요청을 합니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반복합니다.
거절 후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를 조작하려 했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입니다. 약간 실망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는 척 했는가? 그렇다면 중간 인연의 특성입니다. 기준 셋. 상호성의 균형. 나쁜 인연은 거의 100% 일방적입니다. 여러분이 90%의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는 10% 정도입니다. 감사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중간 인연은 불균형하지만 완전히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70%, 상대가 30% 정도입니다. 가끔 고마워라는 말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한 도움은 안 되지만 괜찮아, 필요하면 말해라는 최소한의 관심은 보입니다. 기준 넷. 자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쁜 인연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중간 인연과 함께 있으면 그냥 평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쁜 인연은 내가 못난 건 아닐까라는 자기 비하를 유도합니다. 중간 인연은 기껏해야 나 좀 나태한 건 아닐까라는 가벼운 성찰만 유도합니다. 기준 5.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악화되는가, 안정되는가. 나쁜 인연은 6개월 안에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해집니다. 중간 인연은 1년, 2년이 지나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이 나쁜 인연의 특성에 해당된다면 단계적 손절을 고려하세요. 2가지에서 3가지라면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이하라면 피상적인 관계로 최소화하며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4장. 손절 후 후회를 방지하는 심리 대처법 6가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후회, 죄책감, 공허함.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이 감정들이 밀려오면 다시 연락을 취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뇌는 변화에 저항하고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에 끌려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6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처법 1. 손절 사유서 작성하기. 손절을 결정하기 전 혹은 결정 직후에 그 관계에서 힘들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5가지에서 7가지 적어두세요. 어느 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너도 항상 그런다고 무시했다. 혹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연락이 끊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기록합니다. 뇌는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을 부드럽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왜곡을 막아주는 닻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이 문서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6초 심호흡 후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대처법 2. 감정의 시차를 이해하기. 손절 직후에 바로 안도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3일에서 7일 정도는 죄책감과 공허함이 우세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긴 습관을 끊었을 때 찾아오는 금단 증상과 비슷합니다. 지금 아픈 것은 회복 중이라는 신호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정 상태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길어도 3개월 안에는 안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감정 라벨링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처럼 자신의 감정을 단어로 명명하면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의 활동이 안정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처법 셋. 물리적, 디지털 차단을 최소 3개월 유지하기. SNS에서 상대방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해두세요. 연락처는 바로 차단하기보다 3개월 동안은 아카이브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그냥 한 번만 프로필을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 한 번이 후회를 2배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시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대처법 넷. 후회 일기 대신 성장 일기 쓰기.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결정했을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라는 내용의 일기는 쓰지 마세요. 이것은 과거에 여러분을 머물게 합니다. 대신 이 관계를 정리한 이후로 주 3회 운동을 하게 됐다.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었다. 주말이 4시간이 됐다는 식으로 손절 이후에 얻게 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활동은 뇌에 새로운 보상 회로를 만들고 공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줍니다. 대처법 5. 사회적 지지망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한 관계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부정적인 생각이 채우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2-3명에게 요즘 관계 정리를 했어.
조금 힘든 시간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완전한 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후회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씨앗을 심는 것이 기존 관계의 공백을 건강하게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처법 6. 재연결 유혹이 올 때 3가지 스크립트로 대응하기.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와서 미안하다, 변하겠다고 말할 때를 대비해 미리 대응 스크립트를 준비해두세요. 첫 번째 스크립트는 단호한 상황에 사용합니다. 이 관계를 정리한 것은 제 정신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는 모호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모든 감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스크립트는 업무 관계처럼 완전한 단절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업무 관련 사항만 이메일로 소통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반론의 여지를 찾게 됩니다. 5장, 직장과 가족 관계에서의 특별한 손절 전략.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다뤘는데요. 직장과 가족 관계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더라도 완전한 단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나쁜 인연 5가지. 직장 내 나쁜 인연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매일 마주쳐야 하고 업무 평가와 승진과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가 심한 잔소리꾼입니다. 모든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만들고 작은 결정도 혼자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자기 결정성이 박탈되어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결정도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지를요. 두 번째는 성과를 무시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은 무시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동기부여가 무너지고 이직 의도가 급증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고 이간질을 조장하는 유형입니다. 실수가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탓으로 돌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런 사람과 일할 때는 모든 지시와 결정을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겨두세요. 네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갑질형입니다. 아침에는 친절하다가 오후에는 화내고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치거나 협박합니다. 이런 환경은 만성적 불안을 유발하며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 험담하고 아이디어를 훔치는 이중적인 유형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이디어가 다른 동료에게 퍼지고 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대화를 최소화하세요. 직장에서 완전한 손절이 어렵다면 3가지 보호 전략을 사용하세요. 첫째,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나 자신과 무관하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세요. 둘째, 서류적 방어막입니다. 모든 지시를 기록으로 남기고 무리한 요구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거절하세요. 셋째, 이직 계획입니다.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6개월 이내에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경력과 정신, 건강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손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만성적인 정신적 피로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치매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두기 혹은 완전한 단절을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착취가 상습적인 경우입니다. 일시적 도움이라면서 여러분의 예금이나 신용을 사용하고 갚지 않는 상황 또는 거절 시 감정적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법상 부양 의무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한정됩니다. 상습적인 금전 착취까지 의무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치명적인 말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취업, 이주 같은 성인의 자기결정을 강제로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성인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강제적 간섭은 인격권 침해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사이에서 이간질을 조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제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거짓 정보를 흘려 불신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족과의 연락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부분적 거리두기가 권장됩니다. 다섯 번째는 중독 문제가 있으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을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중독은 질병이지만 치료를 거부하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여러분이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 손절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 전에는 법적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상속이나 재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단계적 거리두기가 충격을 줄여줍니다. 연락 빈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가족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고립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드시 대체의 지지망, 즉 친구, 동료, 상담사, 지원 모임 등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관계를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하기 전에 관계 정리 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단절보다 단계적 거리두기가 훨씬 현명합니다. 실존적인 위협, 즉 폭력이나 금전 사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점점 연락을 줄이고 대화를 짧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상대 모두에게 감정적 충격을 줄여줍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 상황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일정 기간 거리가 필요합니다처럼 말하세요. 이것이 비폭력 대화의 핵심입니다.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대체 관계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한 관계를 정리하면 반드시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건강한 관계로 미리 채워두지 않으면 외로움 때문에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동료, 취미 모임, 상담사 등 미리 연결해두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 나눈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만난 후에 내가 더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 항상 자신이 피해자인 사람,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 이 5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강하게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선 정신 건강 위협 신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드는 관계에 소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께서 이 채널에 더 좋은 콘텐츠를 요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나쁜 인연 이야기나 손절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